네, 선생님들, 두 번째 주입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염이 국내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지만,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또 그 불편함과 또 불안함이 더 증폭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선생님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계획서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위기의 또 주요 개념들, 또 위기의 정의, 또 위기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수업 계획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또 질의응답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껏 대답해 드리고요. 또 혹은 우리가 또 다 함께 볼 수 있는 질의응답에 나누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제 메일이나 또 혹은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아직 조별 선택을 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은 조별 선택을 해주시면 이번 주까지 제가 선택된 선생님들의 그 조들을 잘 정리를 해서 또 질의응답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연이어서 위기 상담에 대한 또 혹은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기의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위기의 특성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위기는 참으로 우리의 일상과 또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과 이런 환경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 위험하지 않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또 이겨나가면 또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위기는 굉장히 복잡한 증상을 갖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또 인지적으로도 또 혹은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증상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고유성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갖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기침이 좀 난다든지 목이 칼칼하다든지 이럴 때 요즘과 같이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위기가 단순히 그러한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러한 불안으로 보편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유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되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감기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라는 보편적인 불안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안 장애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유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이 위기의 특성은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기의 구성 요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하면 이 5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좀 더 이 위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구성 요소는 위험 사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는요, 취약한 상태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성 요소는요, 촉발 요인이 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실제적인 위기 상태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성 요소는 재통합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쭉 제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위험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험 사건은요, 우리가 개인, 가족, 집단, 또 사회, 이러한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이런 집단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 위기입니다. 위험 사건은 대개 외부적인 스트레스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내부적인 압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재앙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연속적으로 축적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위험 사건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장애를 입었다든지, 혹은 이혼을 했다든지, 혹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위험 사건, 또 이건 외부적인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연속적인 위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계속 갈등이 있는 그러한 어떤 여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낫기 힘든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또 혹은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혹은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혹은 그 성적 부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계속적인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위험한 그런 연속적인 사건도 바로 우리는 위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사건은 하나의 갑작스러운 위험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연속적인 위험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두 번째, 취약한 상태. 우리가 이제 위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던 그런 항상성의 균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처 기제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불균형이 심화돼서 취약한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전의 평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평소에 사용하던 문제 해결 기제를 다시 시도해 보게 되죠. 하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직장 상사와 계속 갈등이 있는 이 여성이 남편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항상성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은
이 위험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뭐 가사일이나 혹은 직장일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춘기 자녀들이 이렇게 이 여성이 위기를 겪으면서 불안해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상을 정말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들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사춘기의 자녀들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또 가족들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또 혹은 남편이 짜증이 많아진다거나 또 남편의 불안이 높아진다거나 이럴 때에 이것이 항상적인 균형 상태로 가지지가 않고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전에는 이 평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울였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기제들이 먹힐 수도 있었는데 먹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더 강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박적이 되거나 더 완벽주의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위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촉발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촉발 요인이란 긴장과 불안을 최고봉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아주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 사건이 압도적이어서 동시에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뭔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험 사건 자체가 촉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인 위기가 별로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혼한 여성이 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가까스로 유지해오던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실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이 이혼한 여성은 그 이혼한 상태를 정말 가까스로 이렇게 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견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을 했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에 참 잘 견딘다. 참 그래도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갑자기 운전 중에 별거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접촉사고라는 촉발 요인을 봤을 때에는 이 여성이 말하자면 위기 상황을 경험할 만한 촉발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이 여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지속적인 그러한 위기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촉발 요인 말하자면 이 접촉사고라는 일정 한도를 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야기가 되면 이제 불균형 상태로 가면서 위기 상황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위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요. 실제적인 위기 상태가 있습니다. 실제 위기 상태는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항상성 기제가 붕괴가 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또 불균형이 작동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동반하는 격심한 정서적인 혼란 상태를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개인은 심리적인 취약성이 물론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잘 먹혀들었던 그런 방어 기제들, 회피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투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반동 형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위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방어 기제가 일상에 먹혀들지 않으면 실제적인 위기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이 와해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실제적인 위기는 시간 제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위기 상태를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들은 보통 4주에서 6주 혹은 4주에서 8주 정도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실제 위기 상태는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여성들은 그 이혼한 상태 자체가 실제 위기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이혼한 상태가 별로 그렇게 실제 위기 상태로 가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주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촉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 실제적인 위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 재통합 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재통합 단계에서는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기 관련 감정을 방출하고 또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체 행동 유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새로운입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자,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자기 효능감이 증진을 하게 되죠. 네.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나의 효능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대처 기제를 학습한 경우에는요, 앞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위기 상황 이전보다 전반적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따로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적절한 대처 기제 학습. 다시 말하면 음주 습관을 형성한다든지 또 혹은 인지적으로 아무것도 소용없다 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습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위기 상황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듯이 이런 그 부적절한 대처 기제가 학습이 되게 되면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더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더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통합하는 그러한 위기의 구성 요소가 정반대로 선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위기의 구성 요소라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기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위기 상태는 실제적 위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혼돈과 걱정과 절망과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을 동반하는 격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개인은 심리적 취약성의 약화와 방어 기제의 위축, 또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의 심각한 와해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격심한 실제 위기 상태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가 되게 되죠. 그래서 보통 6 내지 8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지만 이 촉발 사건과 또 혹은 그 개인 및 가족의 생활 환경상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최근의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기 상태의 특징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무방비 상태가 고조되어 있고 방어 기제도 되게 약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말하자면 터널 증후군처럼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의존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사용해 왔던 그러한 대처 기제들이 먹혀들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 상태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우리 정말 이 초기 단계에 이 상담자들과 또 혹은 사회복지사들 또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이 시기에 이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의 균형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균형을 다시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이 위기 상태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불안과 뭐 분노와 우울과 또 절망과 혼란과 막 이런 거에 압도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감정의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감정의 균형 상태가 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게 되죠. 이 방어 기제가 잘 먹혀들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상태에 지속적으로 한 6 내지 8주 정도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제 위기 상태의 특징은요. 일시적이면서 단기적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사람에 따라 4주에서 8주 정도 혹은 6주 정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실제 위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제 위기 상태의 네 번째 특징은요. 삶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사건의 대처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할 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압도적인 정서적 혼란의 상태에서 이런 다양한 사건의 대처법을 인지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거는 참 쉽지가 않겠지요. 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이렇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어떤 그런 좀 자아 강도가 튼튼하거나 또 혹은 이러한 위기를 다양하게 또 점진적으로 경험하면서 극복해 본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사실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내담자가 스스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잘 대처하면 또 이렇게 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또 이렇게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이를 돕는 상담자나 뭐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건을 선생님이 잘 대처하게 되면 정말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득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교육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위기 상태의 특징은요. 어떤 종류의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에 수반되는 감정적인 반응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설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본다면 이 감정적인 상태는 일정하게 예를 들면 뭐 혼돈과 걱정과 절망과 분노와 뭐 이런 것이 똑같은 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혼돈스럽고 뭐 불안하고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압도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로는 되게 우울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감정이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 일정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우리 상담자들이 위기 내담자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때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인 위기 상태를 이제 다시 신체, 정신, 행동적 반응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선생님들과 나눠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신체적인 반응은요, 심리적 위기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는 식욕의 변화, 네, 이제 입맛이 없어지죠. 잘 못 드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통, 이 편두통도 굉장히 심해지고, 혹은 이런 어떤 긴장성 두통,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긴장성 두통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통, 이제 배가 아프죠. 설사를 하거나 체하거나 이제 소화불량이 오거나, 네, 그래서 이제 잘 못 드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호흡이 가쁘기도 해요. 네, 숨이 가쁘고 이제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꾸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자꾸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거나 이런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근육이 되게 긴장을 하게 되죠. 분노를 하더라도 그렇죠. 분노가 극심해지면 이 근육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속이 이제 메스껍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 먹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도 막 계속해서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음식의 양을 이제 폭풍처럼 이제 흡입을 하시거나 막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또 반대로 불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증상이죠. 잠을 못 자요. 그죠? 지속적으로 불면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불면증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3일 이상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이 특히 이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불안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불면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지속적으로 잠을 일주일 이상 못 잤다.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거나 아니면 아예 못 자거나 이런 어떤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 가지 이런 좀 뭐랄까 정신증적인 좀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 헛소리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잠을 너무 못 자면은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적인 불면증이 있다든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화장애, 또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두려움, 불안, 혼돈, 신경이 막 되게 예민해지죠. 또 긴장하게 되고요. 또 이제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뭐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개심.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정부에서 또 혹은 왜 뭐 이렇게 가해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나? 막 이런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있고요. 우울해지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저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렇지? 또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결정을 못 내리고요. 또 공황 상태로 빠져들기도 하고 또 irritability, 네, 이자극성이라고 그러죠. 이자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성마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또 막 화도 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어떤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죄의식이 생기죠. 또 혹은 편집 정신병증적인 그러한 정서적인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행동적인 반응으로는요,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과거에 몰두해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계속 이제 강박적인 사고로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벗어나지지를 않고 또 혹은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실언을 하게 되죠. 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위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뭐 별로 뭐나 괜찮아. 뭐 혹은 뭐 안 일어난 일처럼
또 혹은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습관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못된 대처기제, 약물 중독이나 빈번한 환각제를 사용하거나 알코올을 흡입하거나 또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극단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2차 시로 넘어가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